2024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120명의 하객이 모인 화려한 칠순 잔치. 케이크, 샹들리에 축하 인사.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 하나, 주인공의 이름이 호적에서 사라진 것만 빼고요. 아들이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행정상 정리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한 아버지의 기록을 들려드립니다. 듣고 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화려한 날이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하얀 꽃꽂이가 놓여 있었다. 입구에는 내 얼굴이 크게 박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철수 고희연. 고희라는 말이 어색했다. 70년을 살았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여전히 40살쯤 된 것 같은데 거울 속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손님들이 속속 들어왔다. 120명쯤 온다고 했다. 아들이 몇 주 전부터 준비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번 잔치 제대로 할 겁니다. 친척들, 아버지 친구분들, 제 사업 관계자들까지 다 모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고 했다. 사실 내 친구는 몇 명 안 남았다. 70까지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난다.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잔치집 가는 일보다 많아진다. 그래서 120명이라는 숫자가 신기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싶었다. 연회장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내게 인사를 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셔서 백수 누리세요. 다들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악수할 때마다 손이 아팠다. 관절이 좋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표정은 밝게 지었다. 오늘만큼은 기분 좋은 날이어야 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해줬는데 내가 찡그린 얼굴을 하면 안 되잖느냐. 며느리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밝았다. 적어도 손님들 앞에서는 그랬다. 손자 손녀도 왔다. 대학생인 손자는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손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웃었다. 손녀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내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억지로 지은 것 같은 미소. 나는 그 사진 속 사람이 낯설었다. 잔치가 시작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철수 어르신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나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계단이 높아서 아들이 팔을 잡아줬다. 조심하세요, 아버지. 나는 천천히 올라갔다. 단상 위에 서니 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120명. 정말 많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얼굴은 몇 개 안 됐다. 친척 몇 명, 옛날 직장 동료 2~3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정장을 입은 30대, 40대들. 아, 저 사람들은 아들의 사업 파트너구나. 나는 이해했다. 아들이 자기 사람들을 불렀구나. 잔치는 내 것이지만 손님은 아들의 것이었다. 사회자가 내게 마이크를 건넸다. 어르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마이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평생 조용히 살았다.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아서 가족 먹여 살리고 그렇게 70년을 살았다. 화려한 말을 할 줄 몰랐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시간 내주셔서. 목이 메었다. 왜 그랬을까? 기쁜 날인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얼른 말을 이었다.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짧은 인사였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아들이 내 자리를 안내했다. 제일 앞줄 가운데 자리였다. 옆에는 며느리가 앉았다. 식사가 시작됐다. 음식이 나왔다.
전복, 새우, 갈비, 잡채, 온갖 음식들이 테이블을 채웠다. 나는 포크를 들었다. 손이 떨려서 음식을 집기가 힘들었다. 며느리가 내 접시에 음식을 담아줬다. 아버님 드세요. 고맙다고 했다.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맛을 모르겠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아들은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악수를 나눴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아, 사장님 오셨네요. 아들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손님들과 사진을 찍고 명함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주인공인데 할 일이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케이크가 나왔다. 3단짜리 큰 케이크였다. 위에 초가 7개 꽂혀 있었다. 70살이니까 7개. 사회자가 불을 끄라고 했다. 어르신 소원을 빌고 초를 끄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소원.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건강? 장수? 아니면 가족의 행복?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고 있다가 후 하고 바람을 불었다. 초가 꺼졌다. 박수 소리가 또 울렸다. 며느리가 케이크를 잘랐다. 손님들에게 나눠줬다. 나는 케이크 한 조각을 받았다. 달았다. 너무 달아서 한 입 먹고 포크를 내려놨다. 당뇨가 있어서 단 것을 먹으면 안 됐다. 그때였다. 아들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아들이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버지의 칠순 잔치입니다. 아버지께서 70년을 사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박수 소리.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우리를 키우셨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들이 내게 고개를 숙였다.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고맙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아들이 나를 껴안았다.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다. 사진기 플래시가 터졌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출구에서 손님들을 배웅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악수를 수없이 나눴다. 손이 아팠지만 참았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연회장은 텅 비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꽃꽂이 몇 개는 쓰러져 있었다. 풍선도 몇 개 터져 있었다. 화려했던 잔치의 흔적. 나는 의자에 앉았다. 피곤했다. 아들이 다가왔다. 아버지 힘드시죠? 호텔에서 쉬시다 가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가고 싶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차 대기시켜놨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밤거리가 화려했다. 네온사인 자동차 불빛 사람들.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아들이 운전을 했다. 며느리는 조수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봤다. 오늘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SNS에 올려야겠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아들이 대답했다. 그래, 올려.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 대화를 들었다. SNS가 뭔지 잘 몰랐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거라고 들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했다. 집에 도착했다. 아파트 10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조용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 앉았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지나갔다. 120명의 손님, 박수 소리, 케이크, 아들의 연설. 모든 게 꿈 같았다.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칠순 잔치를 했는데 기쁘지가 않았다. 뭔가 빠진 것 같았다. 뭘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몸이 무거웠다. 어제 피곤했나 보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다.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침 식사 중이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아들이 물었다. 응, 잤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줬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간단한 아침이었다. 밥을 먹는데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왜? 구청에 좀 다녀와야 해서요. 같이 가시죠. 구청? 무슨 일로 구청에 가냐고 물으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아들이 뭔가 볼 일이 있나 보다. 나도 오래간만에 바깥 나들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다.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들이 차를 가져왔다. 구청까지는 10분 거리였다.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오늘 서류 정리 좀 하려고요. 무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요. 행정상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정리. 복잡한 거 아니겠지.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구청에 도착했다. 민원실로 들어갔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사람들이 많았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 다들 무언가를 기다렸다. 우리 차례가 됐다. 창구로 갔다. 공무원이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받아서 컴퓨터를 쳤다. 프린터가 돌아갔다. 종이가 나왔다.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가시죠.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무슨 서류였니? 가족관계 증명서요. 행정상 정리했어요. 정리? 네, 필요한 절차였어요. 아들의 대답이 짧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불편했다. 아들의 표정이 자꾸 생각났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왜 내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었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까 받은 서류 좀 보여줄 수 있니? 아들이 고개를 돌렸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가져왔다. 나는 받아서 펼쳤다. 가족관계 증명서. 맨 위에 아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 아래 며느리, 손자, 손녀. 그리고 내 이름이 없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다. 이게 뭐니? 아들이 대답했다. 행정상 정리한 거예요. 정리? 네. 나는 손이 떨렸다. 내 이름이 왜 없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이 집안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 법적으로.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서류를 든 손이 떨렸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다. 아들 이름, 며느리 이름, 손자, 손녀 이름. 모두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이 가족을 만든 사람, 70년을 살아온 사람, 어제 칠순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은 시선을 피했다. TV 화면을 보는 척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였다. 손가락으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내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였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내 이름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통째로 사라졌는데 이게 오해냐? 아들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설명드릴게요. 아들은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다. 나도 따라갔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마치 협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상속 관련해서요. 상속.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상속이 무슨 상관이냐?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속이냐? 내 목소리가 커졌다. 아들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다. 아버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문제 생기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날 가족에서 지워버린 거냐? 지운 게 아니라 정리한 거예요. 정리. 아들은 계속 그 단어를 썼다. 정리. 마치 낡은 물건을 버리듯이. 쓸모 없어진 가구를 처분하듯이.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이걸 언제 했니? 한 달 전쯤이요. 한 달 전? 내 칠순 잔치 준비하면서 이런 걸 했단 말이냐?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거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한쪽에서는 내 잔치를 준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날 가족에서 빼는 서류를 준비했단 거지.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냐? 120명 손님 불러놓고 케이크 자르고 축하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런 짓을 했으니 내가 뭐라고 해야 하냐?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진정하려 애썼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었다. 화를 내봤자 손해보는 건 나라는 것. 그래서 참았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같이 의논해서 한 거예요. 손주들은? 걔들은 몰라요. 어린애들한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어린애. 대학생인 손자가 어린애라니. 아니,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몰랐다. 어른들의 더러운 일을 모르는 게 나을지도. 나는 다시 물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말씀드렸으면 반대하셨을 거잖아요. 당연히 반대했지.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우리 가족.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우리 가족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아들이 말하는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었다. 나는 이미 그 범위 밖에 있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다.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필요한 절차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단단함이 느껴졌다. 세무사랑 상담했어요. 아버님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이 엄청나게 나온대요. 내 재산을 왜 내가 걱정하냐? 아버님, 우리가 다 물려받을 건데 당연히 걱정하죠. 며느리의 솔직함에 오히려 할 말이 없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내 재산이 목적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날 가족에서 빼버린 거냐? 법적으로 분리하는 게 유리하대요. 증여세 문제도 있고.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증여세, 상속세, 세무사, 법적 분리. 모든 단어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70년 살면서 이런 취급은 처음 받는구나. 아버지, 취급이 아니라. 그럼 뭐냐? 살아있는 사람을 서류에서 지워버리는 게 취급이 아니면 뭐냐?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숨쉬고 밥 먹고 걷고 있단 말이다. 그런데 너희는 벌써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구나.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설명해봐. 어떻게 칠순 잔치 해놓고 이럴 수가 있냐? 나는 소리쳤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내가 죽었을 때도 나는 조용했다. 참았다. 사겼다.
그런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다. 아들이 일어섰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혈압 올라가시겠어요. 혈압? 지금 내 혈압이 걱정되냐? 당연히 걱정되죠.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내 건강이 걱정되면 이런 짓을 했겠니? 내 가슴에 칼을 꽂아놓고 무슨 건강 타령이냐?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정말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 혈압약을 꺼냈다. 물 없이 그냥 삼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이 집의 가장이었다. 칠순 잔치의 주인공이었다. 120명이 축하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나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어제 잔치에 왔던 동생. 형님, 잔치 잘 치렀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형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어제 형수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재산 정리한다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동생이 계속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다. 형님,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 나중에 얘기하마. 전화를 끊었다. 동생한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다. 창피했다. 70살 먹은 사람이 자식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메시지가 왔다. 옛날 직장 동료였다. 어제 잔치 정말 좋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다. 뭐라고 써야 할까? 고맙다고? 건강하겠다고? 웃긴 일이었다. 어제 나를 축하했던 사람들은 오늘 내가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사라졌다는 걸 알까? 알면 뭐라고 할까? 동정할까, 비웃을까? 저녁 때가 됐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다. 문 앞에 놔둘게요. 나중에 드세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한참 후에 문을 열었다. 쟁반 위에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소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다. 며느리는 요리를 잘했다. 아니, 적어도 내 입맛에는 맞았다. 나는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기계적으로 입에 넣고 씹고 삼켰다. 그렇게 반쯤 먹었을 때 다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과 같기도 하고 변명 같기도 한 말이었다. 밤이 깊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다. 7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젊었을 때, 공장에 취직했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내가 아팠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모든 순간이 선명했다. 특히 아내 생각이 났다. 아내가 죽기 전에 했던 말. 당신 아이들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결국 혼자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아내가 왜 그런 슬픈 말을 하나 싶었다.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 자식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결국 어떤 의미인지. 나는 베개를 끌어안았다. 아내 냄새가 날 것 같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아내가 죽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실로 나갔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산책을 하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2월 초, 아직 겨울 끝자락이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조깅하는 젊은 사람들, 빠르게 걷는 중년들, 천천히 걷는 노인들. 나는 그 노인
무리에 섞였다. 벤치에 앉았다. 옆에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내가 물었다. 네, 매일 나와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노인이 나를 보며 물었다. 여기 사세요? 네, 10층에 살아요. 아, 저는 5층이에요.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다. 날씨, 건강, 운동 같은 것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아침 드셨어요? 아니. 며느리가 식탁에 아침을 차렸다. 드세요, 아버님. 나는 식탁에 앉았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국 마시는 소리만 들렸다. 아들이 먼저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저 출근할게요. 그래. 며느리도 뒤따라 일어났다. 저도 나가야 해요. 오늘 모임 있어서요. 그래, 다녀와. 그들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다. 나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 텅 빈 식탁. 나는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이 집에 있어야 할까? 아니면 나가야 할까? 나갈 곳이 있기는 한가? 70살 노인이 갈 곳이 어디 있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김철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구청 복지과입니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로요? 서류 확인할 게 있어서요. 가족관계 증명서 관련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되죠? 편하실 때 오세요. 평일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구청에서 왜 연락이 왔을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확인 절차일까? 나는 옷을 갈아입고 구청으로 향했다. 버스를 탔다. 70살이 넘으면 버스가 공짜였다. 노인복지. 국가가 노인을 챙겨준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은 노인을 버렸다. 아이러니했다. 구청에 도착했다. 복지과를 찾아갔다. 담당 공무원이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공무원이 서류를 꺼냈다. 어르신, 최근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셨죠? 네, 아들이 했는데요. 그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성함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알고 왔습니다. 혹시 이 절차에 동의하신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동의? 나는 동의한 적이 없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한 일이었다. 공무원이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 없이 이런 변경이 불가능한데요. 혹시 서류에 서명하신 기억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셔야 해요. 공무원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원래대로 복구한다. 그러면 나는 다시 이 가족의 일원이 된다. 서류상으로는. 하지만 진짜로도 그럴까?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여전히 정리 대상으로 볼까?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무원이 물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보류요? 네,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나는 구청을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보류. 나는 왜 보류라고 했을까? 당장 복구하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뭔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서류를 복구한다고 해서 관계가 복구되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이대로 두고 싶었다. 아들이 뭘 선택했는지, 내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보고 싶었다. 버스가 왔다. 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들이 나왔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들. 예금, 적금, 연금. 70년 모은 돈. 많지는 않지만 노후를 보낼 만큼은 됐다. 나는 그 통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겠다고. 나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다. 아침에 스쳐 지나가며 눈인사만 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었다. 그저 숟가락 소리만 요란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집은 늘 시끄러웠다. 웃음소리, 다투는 소리, TV 소리, 뭐라도 있었다. 지금은 정적만 가득했다. 무거운 정적. 숨막히는 정적. 나는 그 정적 속에서 생각했다. 많이 생각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나는 문을 열었다. 아들이 들어왔다. 침대 끝에 앉았다. 나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기분 많이 상하셨죠? 당연한 질문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이 계속 말했다. 저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과 같았지만 진짜 사과는 아니었다. 말투에서 느껴졌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내가 물었다. 다시 원래대로 할까요? 가족관계 증명서 복구하는 거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다. 진심? 후회? 미안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의무를 다하려는 표정뿐이었다.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지 알겠니? 내가 물었다.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내 이름을 빼고 싶었던 이유 말이다. 그건 설명드렸잖아요. 세금 문제, 상속 문제. 아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무슨? 너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어. 언젠가 처리해야 할 짐. 그래서 미리 정리하고 싶었던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살아있는 아버지를 서류에서 지우는 게 사랑이냐? 법적인 문제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건 그냥 절차예요, 절차. 절차. 또 그 단어였다. 아들에게 나는 절차였다. 처리해야 할 업무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았다. 복구하지 마라. 예? 그대로 두라고. 내 이름 없는 그 서류 그대로 놔둬. 아버지 무슨.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이미 이 가족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진짜 그렇게 하시려고요? 왜 안 되냐? 너희가 먼저 한 일 아니냐?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산다. 무슨 말씀을? 내 돈, 내 재산, 내 결정. 모두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한테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거야. 아들이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 지금 화나셔서 그러시는 거죠? 진정하세요. 나는 진정했어. 너희보다 훨씬 더. 나는 침착했다. 평생 이렇게 침착한 적이 없었다. 분노가 지나가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떠다녔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통장들을 꺼냈다. 하나하나 펼쳐놓고 확인했다. 예금 통장 3개, 적금 통장 2개, 연금 통장 하나. 합치면 얼마나 될까? 대충 계산해봤다. 2억 5천쯤 됐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노인 혼자 살 수 있는 곳, 임대주택, 원룸. 여러 사이트가 나왔다. 나는 그중 몇 개를 북마크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노인도 계약 가능한 원룸 있나요? 부동산 직원이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어느 지역 찾으세요? 이 근처요.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보증금 500, 월세 30 정도면 될까요? 충분합니다. 몇 군데 있는데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네, 오늘 가능한가요? 오후 2시쯤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시계를 봤다. 아침 9시. 5시간 후면 부동산에 가야 했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외출 준비를 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청소기 소리가 시끄러웠다. 며느리가 나를 보고 청소기를 껐다. 아버님, 어디 나가세요? 응, 좀. 점심은요? 밖에서 먹을게. 아, 네.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웠다. 미안한 건지 불편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다. 2월의 바람.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 동네에서 산 지 15년쯤 됐다. 아들이 결혼하고 이 아파트를 샀을 때 같이 들어왔다. 그때는 좋았다. 새 아파트, 넓은 평수, 좋은 시설. 손주들이 태어나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집이 복작복작했다. 행복했다. 그땐 그랬다. 지금은 그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버스가 왔다. 나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다. 슈퍼마켓, 약국, 은행, 공원. 모두 내가 자주 가던 곳들이었다.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 한 잔을 시켰다. 아메리카노. 쓴맛이 좋았다.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정말 이사를 해야 할까? 70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맞는 일일까? 두렵지 않냐고 묻는다면 거짓말이었다. 두려웠다. 혼자 사는 게, 낯선 곳에서 새로 적응하는 게.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적어도 혼자 살면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받지 않아도 됐다. 시간이 되었다. 나는 카페를 나와 부동산으로 갔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앉으세요. 몇 군데 준비해놨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켜고 메모를 보여줬다. 여기는 원룸인데 방 하나에 화장실, 작은 부엌이 있어요. 5층이고요. 엘리베이터 있나요? 아니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떠세요? 투룸인데 1층이에요. 보증금은 좀 더 나가는데 살기는 편하실 거예요. 사진을 봤다. 깨끗해 보였다. 햇빛도 잘 들 것 같았다. 이거 직접 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금 가실래요? 네. 직원과 함께 매물을 보러 갔다.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오래된 빌라였다.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리모델링을 한 듯 깔끔했다. 1층 끝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좁았다. 아들 집에 비하면 한참 좁았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거실 겸 침실, 작은 부엌, 화장실.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창문을 열어봤다. 작은 마당이 보였다. 화분 몇 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에 드세요? 직원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 관리비 5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오실 건가요? 빠를수록 좋은데요. 집주인한테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마 일주일 안에는 가능할 거예요. 부동산으로 돌아와 계약금을 냈다. 50만 원. 직원이 영수증을 끊어줬다. 나머지 금액은 입주할 때 주시면 돼요. 계약서는 그때 작성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오후 4시쯤 됐다.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벌써 퇴근해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좀 볼 일 있어서. 무슨 일이었는데요? 나중에 얘기해 주마.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저녁 때 며느리가 불렀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식탁에 갔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모두 있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손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요새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친정 다녀올게요. 이틀 정도요. 그래, 다녀와. 밥은 해놓고 갈게요. 데우셔서 드시면 돼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이요? 요리하실 줄 아세요? 평생 했는데 못하겠니? 사실이었다. 아내가 아플 때, 아내가 죽은 후 나는 요리를 했다. 서툴렀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며느리가 아들을 봤다. 아들도 나를 봤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다. 나는 태연하게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다. 평소에는 며느리가 했는데 오늘은 내가 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다. 앞으로는 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울 것 같았다. 밤이 됐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형님, 괜찮아요? 응, 괜찮아.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어요. 미안, 좀 정신없었어. 형님, 혹시 큰일 생긴 거 아니에요? 형수님 태도가 이상하던데. 동생은 눈치가 빨랐다. 며칠 전 잔치 때 이미 뭔가 느낀 모양이었다. 별일 아니야. 형님, 저한테는 말씀하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은 말이야. 집을 하나 얻었어. 예? 집을요? 왜요? 혼자 살려고. 동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갑자기 혼자 살겠다고? 큰일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겠더라. 형님,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걱정되잖아요.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가족관계 증명서, 아들과의 대화, 내 결심까지. 동생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응. 그 나쁜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한 것 같았다. 형님, 그냥 참지 마세요. 제가 가서 한마디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형님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이미 결정했어. 나는 나가서 살 거야. 동생이 한숨을 쉬었다. 형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혼자 사시기 힘들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고맙다. 하지만 괜찮을 거야. 연락 자주 주세요.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동생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미안했다. 동생까지 걱정시켜서.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입주 가능하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오셔서 계약 마무리하시면 돼요. 토요일, 사흘 후였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이불, 세면도구, 책 몇 권. 평생 모은 물건들이 겨우 캐리어 2개에 들어갔다. 허무했다. 70년 인생의 무게가 이것밖에 안 된다니. 사진첩도 챙겼다. 아내와 찍은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사진. 모두 소중한 추억들이었다. 통장과 도장도 챙겼다. 중요한 서류들도 파일에 넣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아들에게 말만 하면 됐다. 금요일 저녁 나는 아들을 불렀다. 할 얘기가 있다. 아들이 거실로 왔다. 며느리도 따라왔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일 이사 간다. 예? 아들이 눈이 커졌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전부터 생각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 근처 빌라. 혼자 살 집을 구했어.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70살에 혼자 산다고요? 왜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건강은 어떻게 하시고 밥은 누가 챙기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할게요. 이미 늦었어. 아직 안 늦었어요. 구청 가서 서류 복구하면 되잖아요. 서류 문제가 아니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봤어. 이제 와서 바뀔 것 같지 않아. 며느리가 울먹였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요.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70년을 살면서 아들이 내게 무릎 꿇는 걸 처음 봤다. 마음이 흔들릴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일어나거라.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존중의 문제야. 너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아들이 고개를 떨궜다.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거야. 배웅은 필요 없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귀를 막았다.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만 뜨고 있었다. 정말 잘하는 건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다. 이게 맞다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맞다고. 새벽이 밝아왔다. 나는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다. 캐리어를 챙겼다. 방문을 열고 나갔다.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 아들이 일어섰다.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캐리어를 끌었다. 문을 열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15년 살던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새 집 열쇠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다. 작은 은색 열쇠 2개. 70년을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집 열쇠를 받기는 처음이었다. 아내와 살던 집도 아들 집도 모두 내 명의가 아니었다. 이번이 처음이었다. 부동산 직원이 말했다. 축하드려요. 좋은 집 구하셨어요. 축하. 이상한 단어였다. 70살의 원룸으로 이사 오는 게 축하받을 일일까?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니, 이제는 내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공간이 나를 맞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가구도 가전제품도 커튼도. 오직 벽과 바닥과 천장만 있었다. 캐리어를 놓고 방 안을 둘러봤다. 생각보다 작았다. 아니, 충분히 작을 거라 예상했는데 막상 보니 더 작게 느껴졌다. 거실이자 침실인 방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 전부였다. 아들 집 거실만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내가 숨 쉴 공간이 생긴 것 같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작은 마당이 보였다. 담장 너머로 이웃집 지붕이 보였다. 도시 풍경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나는 캐리어를 열었다. 옷부터 꺼냈다. 옷장이 없어서 벽에 걸었다. 이불을 펼쳤다. 바닥에 그냥 깔았다. 침대를 살 돈은 있었지만 급하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자도 괜찮을 것 같았다. 점심때가 됐다. 배가 고팠다. 밥을 해 먹어야 했는데 냄비도 프라이팬도 없었다. 밥솥도 없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을 거라고 부동산 직원이 말했다. 걸어서 5분쯤 가니 작은 슈퍼가 나왔다. 들어가서 둘러봤다. 컵라면, 빵, 우유, 계란. 당장 필요한 것들을 골랐다. 계산대에 가니 사장님이 웃으며 맞았다. 어르신, 이사 오셨어요? 네, 오늘이요. 아, 그래요? 환영합니다. 자주 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컵라면을 끓였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다. 뚜껑을 열고 먹었다. 맛이 없었다. 너무 짰다. 하지만 배는 채워졌다. 빵도 하나 먹었다.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서 달았다. 너무 달았다. 당뇨가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후에는 가구를 사러 나갔다. 버스를 타고 가전제품 매장에 갔다. 큰 매장이었다. 냉장고, 세탁기, TV, 온갖 제품들이 즐비했다. 직원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냉장고하고 세탁기 필요한데요.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작은 거로 보여드릴게요. 직원이 안내했다. 작은 냉장고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1인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가격표를 봤다. 30만 원. 그리 비싸지 않았다. 이걸로 할게요. 세탁기도 골랐다. 작은 미니 세탁기. 20만 원. 설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 오전에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부탁드립니다. 결제를 하고 매장을 나왔다. 지갑이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홀가분했다. 이케아에도 들렀다. 침대와 식탁을 사러. 매장이 너무 넓고 복잡했다. 젊은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돌아다녔다. 나는 직원에게 물었다. 침대는 어디 있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침대 구역에 갔다. 여러 종류가 있었다. 싱글, 더블, 퀸. 나는 싱글 침대를 골랐다. 제일 싼 것으로. 매트리스는요? 직원이 물었다. 그것도 필요한가요? 네, 침대 프레임만으로는 못 주무셔요. 매트리스도 골랐다. 합쳐서 15만 원. 배송은요? 이틀 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식탁과 의자도 샀다. 작은 2인용 식탁. 혼자 살지만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냄비, 프라이팬, 그릇, 수저도 샀다. 카트가 가득 찼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다. 총 60만 원쯤 나왔다. 큰 돈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지출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6시쯤 됐다. 피곤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70살 몸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았다.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다.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 물 없이 삼켰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이 어두웠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너무 밝았다. 눈이 부셨다.
나는 다시 불을 끄고 핸드폰 불빛만 켰다. 그게 더 편했다. 저녁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요리할 기력이 없었다. 아까 산 빵을 꺼냈다. 우유와 함께 먹었다. 그게 저녁이었다. 배는 고팠지만 더 먹고 싶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멈췄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울릴 때 받았다. 왜 그러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말요? 밥은 드셨어요? 어디서 주무세요?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한번 찾아뵐게요. 아직은 안 돼. 왜요? 정리할 게 많아서. 나중에 알려줄게.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힘들지 않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힘들었다. 외로웠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다. 이불을 펼치고 누웠다. 바닥이 딱딱했다. 등이 아팠다. 침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천장을 바라봤다. 조명이 없어서 캄캄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아들 집에 남아 있었어야 하나? 나가서 어떻게 살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과 불안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다. 적어도 여기서는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받지 않아도 됐다. 내가 주인이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집이지만 잠이 들었다. 깊게는 아니었다.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바닥이 불편해서였고 낯선 환경이어서였고 혼자라는 사실이 무서워서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몸이 뻐근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침을 먹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슈퍼에 가서 우유와 빵을 또 샀다. 그게 아침이었다. 가전제품 배송 기사가 왔다. 냉장고랑 세탁기 설치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기사들이 냉장고와 세탁기를 들고 들어왔다. 생각보다 빨랐다. 10분 만에 설치가 끝났다. 확인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다. 차가운 바람이 나왔다. 세탁기도 돌려봤다. 잘 작동했다. 감사합니다. 기사들이 나갔다. 나는 냉장고를 채우러 마트에 갔다. 달걀, 김치, 두부, 고등어, 시금치. 기본적인 것들을 샀다. 쌀도 샀다. 5kg짜리.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었다. 쌀은 부엌 구석에 뒀다. 이제 요리를 할 수 있었다. 점심은 된장찌개를 끓였다. 두부와 시금치를 넣고 끓였다. 오래간만에 직접 요리를 했다. 아내가 죽은 후 한동안 혼자 요리했었다.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서툴렀다. 불 조절도 어려웠고 간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먹을만 했다. 밥과 함께 먹었다. 김치도 곁들였다. 배가 불렀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해야 한다. 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젊었을 때도 힘든 일인데 70살에 하려니 벅찼다. 하지만 해야 했다.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오후에 동생이 왔다. 전화로 주소를 알려줬더니 찾아온 것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저예요. 문을 열었다. 동생이 큰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뭐야 이게? 과일이랑 반찬 좀 사왔어요. 들어와. 동생이 들어와서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형님이 사신 집이에요? 응.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동생이 한숨을 쉬었다. 형님, 정말 이렇게 사실 거예요? 왜 안 되나?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형님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맞아요? 고생 아니야. 자유야.
동생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형님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우리는 바닥에 앉았다. 동생이 가져온 과일을 깎았다. 사과였다. 형님, 조카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전화는 받았어. 뭐라고 하던가요? 걱정한다고 찾아뵙겠다고. 당연히 걱정하죠. 형님을 그렇게 해놓고. 동생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내가 한번 가서 따져볼까요? 아니,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형님한테 그렇게 하고도 편하게 사는 게 말이 돼요? 화내지 마라. 내가 이미 정리했어. 정리요? 응. 나는 이제 그 집안 사람이 아니야. 서류상으로도 마음으로도. 동생이 눈물을 글썽였다. 형님 너무하세요. 왜 혼자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하세요? 힘들지 않아. 오히려 편해. 사실이었다. 힘들기는 했지만 동시에 편했다. 동생이 봉지에서 반찬통을 꺼냈다. 형수가 만든 거예요. 드세요. 고맙다. 형님 자주 연락하세요. 제가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알았어. 자주 할게. 동생이 한참을 있다가 갔다. 형님 힘들면 언제든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 알았어. 동생이 나간 후 나는 혼자 남았다. 동생이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웠다. 동생이. 저녁 때 동생이 가져온 반찬으로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역시 손맛이 있는 음식은 달랐다. 혼자 만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됐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요리도 서툴고 집안일도 버거운데. 하지만 해야 했다. 배워야 했다. 적응해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침대가 배송됐다. 조립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설명서를 보며 나사를 조였다. 손이 떨려서 힘들었지만 해냈다. 침대에 누워봤다. 바닥보다 훨씬 편했다. 등이 아프지 않았다. 식탁과 의자도 조립했다. 이것도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완성하고 나니 뿌듯했다. 이제 제대로 된 집 같았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 식탁. 기본적인 건 다 갖췄다. TV는 사지 않았다. 필요 없을 것 같았다. 핸드폰으로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볼 수 있으니까. 일주일이 지나니 생활 리듬이 생겼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하고 낮잠 자고 저녁 준비하고 씻고 자는 것. 단순한 하루였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슈퍼 사장님이 물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없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아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했다. 가족이 없다고.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가족이 없는 걸까? 법적으로는 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나를 가족에서 지웠으니까. 서류 한 장으로. 그 서류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그건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었다. 관계의 단절이었다. 사랑의 포기였다. 존중의 부재였다. 밤마다 생각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용서해줄까? 돌아갈까? 하지만 매번 마음을 다잡았다. 안 된다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나는 입을 닫았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최소한의 대화만 했다. 잘 지낸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체념했다고 생각했다. 동생도 그렇게 말했다. 형님, 너무 조용하세요. 속상하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체념이 아니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아직 나도 잘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것.
말이 많을수록 손해보는 건 나였다. 그래서 입을 닫았다. 조용히 단단하게 내 방식대로 살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났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봤다. 작은 화분 몇 개를 샀다. 상추, 쑥갓, 방울토마토. 씨앗을 심었다. 매일 물을 줬다. 일주일 만에 싹이 텄다. 작고 연약한 초록색 줄기. 신기했다. 70년을 살면서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다. 공장에서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아내 간병하고 늘 바빴다. 식물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다. 아이러니했다. 늙어서야 생명을 키우는 법을 배우다니.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다. 열어보니 정기예금 만기 통보였다. 3천만 원. 5년 전에 만든 예금이었다. 이제 만기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재해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지할게요. 전액 인출하시는 거죠? 네. 서류에 서명했다. 도장을 찍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3천만 원. 큰 돈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했다. 아들에게 줄까? 손주들 학비에 보탤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사라졌다. 아니다. 이 돈은 내 돈이다. 내가 70년 동안 모은 돈이다. 내 마음대로 쓸 거다. 은행에서 나와 걸어가는데 문구점이 보였다. 들어갔다. 공책과 펜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썼다. 내 재산 목록.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통장 잔액,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모두 합치니 2억 8천만 원쯤 됐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서울의 집 한 채 값도 안 됐다. 하지만 나에게는 전부였다. 70년 인생의 결과물이었다. 공장에서 받은 월급, 퇴직금, 국민연금, 아껴서 모은 돈. 한 푼 한 푼이 땀이었다. 나는 그 목록을 보며 결심했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내가 결정하겠다고. 다음 페이지에 썼다. 유언.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다. 무엇을 쓸까? 재산을 누구에게 줄까? 아들? 며느리? 손주들? 아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포기했다. 서류에서 내 이름을 지웠다. 그들에게 내 재산을 남길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동생? 동생은 나보다 형편이 나았다. 필요 없을 것이다. 자선단체? 그것도 좋지만 뭔가 개인적이지 않았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아직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급할 것 없었다. 천천히 생각하면 됐다. 중요한 건 한 가지였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것. 누구의 강요도 압박도 기대도 받지 않고 오직 내 마음대로.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 안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봉투였다. 5년 전에 준비한 것이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유언장이었다.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것. 그때는 아직 아내가 살아있었다. 아내가 아팠을 때였다. 암이었다. 말기였다. 의사가 말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나는 그때 준비했다. 아내가 죽으면 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썼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다. 수익자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아들입니다. 그때는 그랬다. 아들에게 모든 걸 남기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유언장을 꺼냈다. 읽어봤다. 나 김철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모든 재산을 아들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간단한 문장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5년 전에 나는 순진했다. 아들을 믿었다. 아들이 나를 끝까지 돌봐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아들은 나를 서류에서 지웠다. 상속을 위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나는 유언장을 찢었다.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유언장은 없었다. 새로 써야 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면 됐다. 며칠 후 동생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김치통을 들고 왔다. 형수가 담갔어요. 맛있을 거예요. 고맙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보리차였다. 내가 끓인 것. 동생이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형님, 얼굴이 좀 나아지셨네요. 그래? 네, 처음 이사 오셨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나는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다. 하지만 기분은 좋아진 것 같았다.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아. 정말요? 응. 자유로워.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에요. 처음엔 정말 걱정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고 있어.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조카한테는 연락 안 하세요? 가끔 받아. 만나지는 않으시고요. 아직.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 형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서류상으로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니야. 동생이 한숨을 쉬었다. 형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조카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후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로 뭐가 바뀌냐? 이미 한 일은 한 거야. 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침묵했다. 편한 침묵이었다. 동생과는 말하지 않아도 통했다. 동생이 가고 나서 나는 산책을 나갔다. 근처 공원으로 갔다. 작은 공원이었다. 벤치가 몇 개 있었다. 노인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도 빈 벤치에 앉았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어요? 네, 한 달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사세요? 저기 빌라예요. 아, 거기. 나도 그 근처 살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자주 뵙겠네요. 네, 자주 나올게요. 할머니가 물었다. 혼자 사세요? 네. 나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고 자식들은 다 제 갈 길 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다. 힘드시겠어요? 내가 말했다.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내 삶이구나 싶어요. 할머니의 말에 공감했다. 나도 그랬다. 처음엔 힘들었다. 외롭고 무섭고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이게 내 삶이었다.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내가 물었다. 잘 지내죠. 명절에나 한 번씩 보고.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잖아요. 바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다. 날씨, 건강, 요리,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좋았다.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저녁 준비해야 해서. 저도 일어나야겠네요. 내일도 나오세요. 같이 산책해요. 네, 그러죠. 할머니와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세상에는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이 많구나. 모두 각자의 이유로 혼자가 됐구나. 외롭지만 살아가고 있구나.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다. 그 생각이 위로가 됐다. 저녁을 먹고 TV를 켜려다 말았다. TV가 없었다. 대신 핸드폰을 켰다. 유튜브를 봤다. 요리 영상이 나왔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나는 영상을 보며 메모했다. 돼지고기 먼저 볶기, 김치는 나중에 넣기, 된장 한 숟가락. 내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영상도 봤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운동법, 치매 예방체조, 건강한 식단. 유익한 내용들이었다. 나는 북마크를 했다. 나중에 다시 보려고. 이렇게 배우면 됐다. 책으로, 영상으로, 경험으로. 늙어도 배울 수 있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공책을 펼쳤다. 내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라고 제목을 썼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첫째, 존엄.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우받지 않겠다. 둘째, 자유. 내 삶을 내가 결정하겠다. 셋째, 재산. 내 돈을 내 뜻대로 쓰겠다. 넷째, 관계. 나를 존중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유지하겠다. 다섯째, 진실. 거짓으로 살지 않겠다. 여섯째, 용기. 두려워도 앞으로 나가겠다. 일곱째, 기억. 나를 지운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 여덟째, 용서. 하지만 용서는 그들이 진심으로 후회할 때만 하겠다. 아홉째, 준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겠다. 열째, 의미.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 10가지였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이것만 지키면 됐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다. 돈이 많은지, 집이 큰지, 명예가 있는지. 그런 건 의미 없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답게 사는 것. 존엄하게, 자유롭게, 진실하게. 나는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이 공책이 내 유산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돈이 아니라 말. 재산이 아니라 철학.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저번에 보류하신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담당 공무원이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복구건이었다. 아, 그거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냥 보류해 주세요. 계속 보류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결정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복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대로 두기로 했다. 서류상으로 나는 저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관계가 없었다. 그게 편했다.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대도 없었다. 자유로웠다. 오후에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금고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크기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작은 걸로요. 서류 몇 장 넣을 정도면 돼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다. 금고 계약서. 연간 사용료는 10만 원이었다. 비싸지 않았다. 금고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직원이 열쇠를 줬다. 이걸로 여시면 돼요. 비밀번호도 설정하세요.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내 생일도 아니고 아들 생일도 아니고 아내 생일도 아니었다. 전혀 관계없는 숫자. 아무도 모를 숫자. 금고실로 들어갔다. 작은 금속 서랍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재산 목록과 유언 초안이 적힌 공책. 그리고 통장 사본들. 금고에 넣었다. 잠갔다. 이제 안전했다. 아무도 이걸 찾을 수 없었다. 아무도 내 의지를 바꿀 수 없었다. 은행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3월이 다가왔다. 날씨가 따뜻해졌다. 마당의 화분에서 싹이 자라고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 전 아들 집을 나왔을 때 나는 죽은 것 같았다. 희망이 없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숨 쉬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행동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삶이지만 내 삶이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지킨 것이었다. 나 자신, 내 존엄, 내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름. 서류에서는 지워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또렷하게 새겨진 이름. 김철수. 70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이름.